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인데요. 6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질서, 새로운 보통 이런 뜻인데요. 가장 크게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3저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물론 이 저물가 저금리의 배경이 저성장이 기본이 됩니다. 그 결과로 봤을 때 물가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인 가구가 가장 큰 뉴노멀의 그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즉, 혼자 사는 그런 가구죠. 이유 어떻든 간에 독신이든 이혼 가구든 아니면 독거노인이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코노미 또는 싱글 슈머 이런 또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5년도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구 형태 중에서 무려 520만 명, 즉 520만 가구죠. 27.2%입니다. 그리고 2위가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합치면은 거의 절반이 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숫자가 됐고요. 이러한 1, 2인 가구들에 의해서 주택 문화라든가 쇼핑 문화라든가 그 일반적 문화라든가 또 건강 관련, 그리고 우리 금융 상품 영역까지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1인 가구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컨셉을 정리하셔서 재무 상담을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얼마 전에 이제 끝났죠. 서울 머니쇼에 참가했던 수백 명의 참가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가장 최고 수익을 뜰 상품이 뭐냐 했더니 주식과 부동산이 1등,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 또 신흥국, 선진국 주식형 펀드, 원자재 펀드, 채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1위, 2위가 국내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근데 피해야 될 상품 순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국내 주식이 역시 1위, 2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안목 개념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 머니쇼에 참석한 분들은 자산관리사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 즉 소비자들이겠죠. 이분들이 미래 예측 능력이라든가 그러한 노력보다는 당장의 뜨거운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중들의 어떤 움직임인데, 자, 최고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 주식이고 부동산입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이 가장 수익이 높게 나고 있죠, 현재. 또 앞으로 피해야 될 상품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사이클이 있죠, 경기 사이클이.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경기 사이클이 4년에 한 번 움직이는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니까 올해 뜨거웠으면 내년은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효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뜨고 지는 상품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없으려면 가장 좋은 상품이 있죠. 제가 볼 땐 변액 상품이라 보겠습니다. 하나의 변액 상품 속에 엄브렐라 펀드식으로 해서 자펀드가 1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국내 국외 또 채권 주식 이런 모든 투자 어떤 바스켓을 다 아우르는 것이 변액 상품이겠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는 변액 상품에 대한 가입을 잘 유도하시고, 그리고 기존의 상품들에 대한 그 펀드 변경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AS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쪽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걸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잘 나갈 곳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 보고, 그다음 강북이고요. 또 수도권, 인천, 경기 남부, 부산 대구. 즉 수도권 중심으로는 제가 잘 나갈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지역은 일부 광역시 외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즉 지역적인 차별화가 더 강해지는 그런 2017년도가 되겠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투자 가치가 가장 큰 부동산 상품을 찍어보라 했더니 강남 재건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토지, 상가, 단독주택,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수도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의 소형 재건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이런 쪽에 가장 그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은요, 이렇게 소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세력들이 신혼부부라든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아니고 오히려 5, 60대에 돈이 있는 중년층이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 금리가 낮고 그리고 주식은 좀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 중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즉 공실이 없을 지역의 중소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입니다. 최근 1년 동안에 5.3%가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뭐 주식이 뭐 5% 올랐다, 채권이 얼마 올랐다 이런 부분은 크게 우리 가정경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경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전체가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이금융권을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 때문에 뭐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적어도 억대 또는 많게는 10억대 이렇게 움직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훨씬 그 투자 어떤 효과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5.3%가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요, 최근 어떤 몇 년 동안을 보면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도죠. 그때가 11.6%로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직전에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라든가 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돼서 물론 그 기저효과라고 하죠. 워낙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 특정 연도에는 좀 많이 그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수년 동안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은행금리, 예금금리 내렸고요. 대출금리도 많이 낮아져 있죠,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사이즈도 크고 또 어떤 증가폭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럴 그 아이템이라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설명이 좀 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뭐 비금융자산은 2015년 현재고요. 금융자산은 16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자, 건설자산과 토지를 다 합치니까 일경이 돼요, 일경. 물론 다 다른 것까지 합치게 되면 일경 2천조 정도가 비금융자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금융자산은요, M2로 볼 때는 2,300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L, 좀 유동성이죠. 리퀴디티라고 해서 유동성인데 이걸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4,20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금융과 유동성을 다 합쳤을 때에 부동산을 절반도 사지 못하는, 즉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샘플 거래로 인해서 나머지 미거래된 물량들의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처럼 강남 지역의 일부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전체적인 강남 아파트 다 끌어올리는, 견인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약간의 그 거품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자산가치로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현금 발행 잔액은요 95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폐 발행한 것은 95조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금융을 증가시키고 또 그런 일부 금융이 특정 부동산의 샘플 거래를 통해서 나머지 미거래된 부동산의 가격까지 올리기 때문에 비금융자산의 가격이 시세가 이렇게 일경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2% 올랐습니다. 지난달은 1.9%인데 조금 더 올랐죠.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여전히 100 이하, 즉 100이면은 중간이고 100보다 숫자 크면은 경기를 좋게 보는, 미래 경기 좋게 보는 기업가들이 많다는 뜻인데 지금 여전히 기업 쪽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64개월째 흑자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 증가해서 하기보다는 수입이 감소해서 이렇게 좀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는 빵빵하죠.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자, 가계 중심이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무려 6.8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보통 역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데요. 소비자 심리가 미래의 소득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이 100이 훨씬 넘어서 특히 지난달에 비해서 직전 월에 비해서 6.8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가가 올라가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폭등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가를 보면은요.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9% 정도 올랐고요. 축산물과 신선과실 가격이 10% 이상 두 자릿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지수죠. 이코노믹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다 합친 겁니다. 즉 심리적으로 바라보는 경제 상태가 직전월에 비해서는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8.6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주가는요. 캔들 차트 기준입니다. 자,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월말 주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코스피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계속. 코스닥도 덩달아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상해 종합지수만 빼고 나머지 미국이라든가 홍콩 쪽의 주가도 여전히 플러스, 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재테크할 때 말이죠. 3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의 지표가 되겠죠. 1.69%입니다. 즉 직전에 비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0.02%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강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은행권 최고 금리는 동일하고요. 코픽스 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즉 우리 가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CD 연동 대출이냐 코픽스 대출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 중에서 코픽스 대출이 가장 코픽스 금리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잔액 기준으로 할 때는 1.59%고요. 신규 취급을 할 때는 1.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담보대출을 예를 들면 최근 월입니다. 1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은 금리가 3%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규 취급의 기준 대출, 어떤 코픽스 대출 금리 기준에서 플러스 본인의 신용도가 좀 가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3% 초반, 여전히 역대 가장 낮은 상태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걸로 보여지지만 미국처럼 우리도 급격하게 따라 올리거나 또는 미국을 초월하거나 하는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기축통화고 소위 잘 나가는 달러 통화인데 불구하고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가면서 우리 막강한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 수출 기업을 좀 이렇게 부양하고 또 환율을 좀 올리는 거죠. 즉 평가절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올려서 우리 국내 물가를 올리고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해외로 좀 나가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좀 받쳐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즉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세가 올라가면은요 양도 차익이 생겨서 양도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될 때마다 취득세도 올라가겠죠. 가액이 커지니까. 그리고 팔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보유세가 증가하죠. 재산세가. 그래서 뭐든지 어떤 물가가 올라갈 때는 세금도 커지고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거꾸로 물가가 내려갈 때는 세금이 가장 위축을 받고 해서 결국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해서 결국은 국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세상의 어떤 그 자금 흐름, 즉 물가 상승을 살짝 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떤 국가적인 그런 자금 계획에 좀 순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몇몇 군데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벌써 한 1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달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안정된 모습, 1달러에 1125원 정도 지난달의 평균 환율입니다.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통화량은요, M2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승했습니다. 6.2%.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하고 코스피 주택거래 대금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뭐 벌써 수년째 그 하락세인데 약보합세를 이번 달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원자재 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석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산유국과 비산유국, 오펙과 비오펙의 어떤 나라들의 단합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어떤 그 일일 채굴량이 그 조절이 안 돼서 좀 안정된 오히려 약간 내린 월 평균입니다. 2012년 5월 한 달 평균을 봤을 때 배럴당 49.91달러, 50달러에서 좀 내렸죠. 그리고 국제금시에는요 조금 안정됐습니다. 즉 국제금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지금처럼 안정이 되면 국제금시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위험을 좀 추구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시가 내린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부동산은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제로에서 멈추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올라가는 느낌.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부동산 원재료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땅값이 올라가서 미래에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건축비는 갖다 보면은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 다시 기존의 재고주택의 재건축 기대를 또 부추겨서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보면은요, 이제는 이제 그 정밀 타격식으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력 계층에 대해서 어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대출규제라든가 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요. 그 외 지역, 여전히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반대로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할 분들에게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공적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어드바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